2021년 4월 1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교재 7장 천체의 현상을 해석하라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동에서 서러지는 천체, 즉 해와 달과 별들을 관측하면서 지구부를 중심으로 하여 천체가 회전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천동설을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7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동설, 즉 지구가 천체 주위를 돈다라고 하면 그 빠른 회전 속도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와 또 달이 지구를 미쳐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인들에게 천동설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또 받아들일 만한 이론으로 채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1년에 여러분들이 밤하늘을 보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사람들이 지쳐있고 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2021년에 두 번은 여러분이 꼭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2021년 5월 26일입니다. 이날은 개기월식이 있는 날입니다. 또한 4월 27일 날, 즉 이번 달 27일에는 2021년의 보름달 중에서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달입니다. 가장 작은 달은 11월 19일인데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듯이 작은 달과 또 가장 큰 달의 크기가 눈으로도 비교가 되어질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4월 27일에 뜨는 이 달을 꼭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여러분이 달을 촬영하고 또 달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사진을 또 가장 선명한 달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6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에오독소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천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밤하늘의 관측과 또 여러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에오독소스는 기원적 4세기에 최초의 천체 가설인 동심청구설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동심청구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서 양파 껍질처럼 이런 천체가 겹겹이 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즉 양파 껍질 한 층에 달이, 또 다른 층에 태양이, 또 다른 층에 화성이 이렇게 한 개의 층에는 한 개의 행성만이 또는 달이 존재하여서 서로 다른 층에 있는 별과 또 달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의 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재 6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는 수업 중에서 제2장에서 한번 다룬 내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체가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것은 제5원소인 에테르가 우주에 차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 지구의 물질이 물, 흙, 불, 공기의 비율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71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에오독소스는 동심청구설을 주장하였는데 그 동심청구설은 27개의 천체가 양파 껍질처럼 각각의 궤도에서 회전 운동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에오독소스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는 천체의 순서를 그가 새롭게 발표한 것입니다.
이 에오독소스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플라톤입니다.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플라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학교를 수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넘기지 않고 자신의 조카에게 넘긴 이유를 정설을 알리지만 제가 설명하기를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인데 그의 수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이고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학문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카에게 학교를 물려주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오독소스는 선생님이 플라톤이 지구, 달, 태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정설로 믿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스승에게 방귀를 들고 그가 다시 천체에 배열을 하기를 지구,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의 순서대로 바꾸었습니다. 아니 이 에오독소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스승과 대립하여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을 그가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의 스승인 플라톤의 주장을 반대하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에오독소스는 어떻게 수성과 금성이 태양의 안쪽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망원경이라든지 여러 천문 기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행성들을 관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에오독소스는 기원전 400년,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인데 이 에오독소스가 어떻게 수성과 금성이 태양보다도 더 안쪽 궤도를 돌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채팅창에다가 한번 자신의 질문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네, 유경수 학생 좀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잘 접속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네, 태권 학생도 전산 불안이 있었는데 잘 접속이 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수습을 하지 못하신 분들 자기 학번하고 이름 남겨주고 자, 우리 학생 중에서 어떻게 에오독소스가 수성과 금성이 태양보다도 안쪽 궤도를 돈다라고 이렇게 스승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오독소스는. 근데 우리 아무도 답하는 분이 없네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제가 한 가지 갖고 왔는데 2012년의 신문 기사입니다. 2012년 6월 5일자 신문 기사에는 금성, 태양을 가로지르다, 즉 금성식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즉 이 금성이 궤도를 돌다가 어느 순간 태양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금성이 그 태양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관측한 것을 신문이 기사로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성이 태양 앞면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검은 점이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2012년에 이 금성식, 즉 금성이 태양을 가로지르는 것을 못 봤지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 또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것은 언제일까요? 언제 또 이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게 되어질까요? 아쉽게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나 다시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지금으로부터 100년을 더 살면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 금성식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대에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인데 2006년 기사예요. 2006년에는 수성이 또 똑같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이 수성식의 기사가 실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성은 이 태양의 공전주기가 더 짧아요.
하기 때문에 이 금성보다는 이 수성식이 주기가 짧습니다. 2006년에 금성식이 있었는데 다음 금성식이 언제냐 하면 2032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1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 수성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년 후인 2032년에는 꼭 이 수성식을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양 앞을 지나가는 수성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맨눈으로 태양을 보게 되어지면 시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까 셀로판지라든지 그을린 유리판을 이용해서 태양을 보게 되어지면 이 태양의 붉은 빛 안에 검은 점 하나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년 후에는 꼭 여러분이 수성식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우독소스는 이렇게 오랜 관측과 또 천문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수성의 궤도를 또 금성의 궤도를 살피다가 이 수성과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관측하고 또 문헌을 통하여서 확인하여서 그가 스승의 주장에 반대되어지지만 이렇게 수성과 금성은 태양보다 안쪽 궤도를 본다라고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성은 이제 빠졌으니까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 앞에는 뭐가 있어요?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화성이 있죠. 그러면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행성은 뭐가 됩니까? 금성이 되어야 해요. 그죠? 그런데 에우도소스는 이 지구하고 가까운 것을 뭘로 봤습니까? 지구에 제일 가까운 게 달이고, 달 다음에 뭘로 봤어요? 수성으로 봤어요. 원래는 뭐가 되어야 되는데 지구에서 가까운 금성이 와야 되는데 이 에오독소스는 수성하고 금성을 자리를 바꾸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에오독소스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행성의 순서하고는 다르게 지금 에오독소스가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현재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퀴즈를 내야 되는데 제가 답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게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천문단위라는 것이 있는데 천문단위는 태양하고 지구하고의 거리를 1로 보았을 때에 각 행성,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를 나타난 것인데 수성은 0.4, 그러니까 지구하고 거리의 한 반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금성은 0.7. 그러고 보면 태양으로부터 금성까지가 0.7이니까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금성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화성은 1.5예요. 그래서 여기서 1을 빼면 지구하고 화성하고의 거리는 0.5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하고 금성만 비교해보면 뭐가 더 가깝습니까? 금성이 더 가깝다라는 건 알 수 있고 또 수성은 0.6이니까 화성보다도 오히려 더 먼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오독소스는 수성을 더 지구와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미국의 엘라바마 대학의 그 천문학자들이 이 수성하고 금성의 궤도를 실질적으로 한번 관측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내봤어요. 물론 금성이 지구하고 제일 가까울 때가 가장 짧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이 수성하고 금성의 회사를 많이 차려서 여러분이 수성으로 퇴근할 수도 있고 또 금성으로도 출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봐요. 만약에 똑같은 이제 회사에서 지점이 수성에도 있고 금성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행성을 직장으로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직장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거리에 있는 직장을 만약에 지점이 여러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짧은 지점에 근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가까운 금성을 선택해야 되죠. 금성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 금성은 제일 가까울 때는 짧아요. 그런데 이 회사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매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금성이 가까울 때는 제일 가깝지만 이 지구 반대편으로 갔을 때는 제일 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엘레바마 대학의 천문학자들이 금성하고 지구의 평균 거리, 1년 동안의 평균 거리를 계산했더니 지구하고 금성까지의 거리는 1.14 천문 단위, 그 다음에 지구에서 금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1.04 천문 단위, 즉 지구에서 수성까지의 거리가 한 10% 정도 오히려 짧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수성하고 금성에 또 여러분의 이제 직장이 있을 때에 어디로 발령이 나면 더 출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우주선이 뭐 아주 속도가 빨라져서 매일 출퇴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성보다는 또 안쪽에 있지만 수성이 오히려 평균적으로 하면 1년 내로 하면 훨씬 더 짧은 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에오도스가 이 금성보다 수성을 더 안쪽으로 넣은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에오도스의 이런 배치가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하기 어렵게 되어진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천문학적인 이런 망원경도 없는 이 시대에 관측만으로 또 기록만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에 또 과학의 천문학의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등심 청구설은 약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70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세계인 천상에서 예고 없이 등장하는 혜성의 출몰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사람들은 지상의 세계는 혼돈하고 또 여러 부조리의 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천상계는 가장 완벽하고 오류가 없고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기 때문에 천상에서는 충돌을 일으키거나 또 어떤 부조리한 일이라든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시간에 태양이 뜨고 또 달이 뜨고 이런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행성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혜성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등심 청구설은 각각의 양사 껍질처럼 겹겹이 되어 있어서 달이 태양의 그 궤도를 침범하지 않고 화성이 다른 행성의 궤도를 침입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자기의 궤도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해성만은 이 해성이 이런 태양의 궤도를 진입하고 또 달의 궤도도 진입하고 완전히 이 청구를 가로질러서 또 지나갔다가 또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천상계가 이 해석이라는 것 때문에 도무지 그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에 닥쳤습니다. 이때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 70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이론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해성이라는 것은 우주의 물질이 아니다. 지구의 어떤 물질이 우주 밖으로 떨어져 나간 거다. 우리가 이제 하루불 사이에 만약에 가까이에다가 종이를 던진 거거나 아니면 나무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불의 열기 때문에 나무나 종이가 확 타버리죠. 마찬가지로 지구의 어떤 물질이 무슨 이유인지 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주는 불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불의 기운에 의해서 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이 불탄 흔적이 바로 해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동설에는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은 무엇이냐면 행성의 역행 현상입니다. 행성의 역행 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금성이 똑같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천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금성이 잘 진행하다가 순간 멈춰. 그리고 이 금성이 거꾸로 지나가.
그 다음에 다시 정방향으로 다시 지나가는 이런 행성의 역행 현상이 관찰이 되어진 거예요. 또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천상계는 가장 이상적이고 충돌이나 모순이 없는 세계인데 아니 금성이 멈추고 또 역행을 하는 이런 일은 이상적인 이 천구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람들이 또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교재 71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외부 집합의 운동을 상쇄하기 위해서 두의 각 집합 사이에 회전하지 않는 구를 추가할 것을 주장하면서 총 56개의 청구로 늘려야만 했다. 즉, 이 27개의 양파 껍질 같은 이런 청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역행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겹겹이 더 불필요한 이런 청구를 만들어서 끼워 맞추듯이 이런 현상을 설명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천동설로는 이 행성의 역행, 그 다음에 또 이 해성의 출몰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7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 행성의 역행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전원이라는 또 새로운 이렇게 이론을 또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지금 지구가 있고 이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이 행성이 만약에 금성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금성이 이 이심원 자기의 공전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이 금성이 다시 이심원 안에서 주전원이라는 또 작은 원을 또 도는 거예요. 돌면서 이 공전을 한다라고 이제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금성이 이 주전원을 순방향으로 갈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시 이 꺾여져서 안쪽 볼 때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금성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전원을 돌면서 이심원을 공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가설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옆에 있는 것처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행성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행성이 역행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금성이 이렇게 주심원을 통해서 또 이중의 운동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금성은 금성의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동설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런 엉뚱한 또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에 대한 이론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천구 회전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나오고 나서야 이 주전원이라는 그런 용어가 없어지고 이게 복잡한 이 행성의 궤도가 심플하게 해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아까와 같은 역전 행성이 일어났던 것은 천동설, 즉 지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이런 행성들이 돈다라고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지구하고 한번 화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구하고 화성 중에서 공전 주기가 어느 게 더 짧아요? 공전 주기가. 지구가 훨씬 짧죠. 수성이 공전 주기가 짧은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해도 어느 순간에 지구가 이 화성을 이렇게 앞질러가는 이런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화성이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굳이 주전원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지동설을 이야기하면 자동적으로 이 행성의 역행 현상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행성의 역행 현상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 행성들의 공전 주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 화성보다도 지구가 더 빨리 도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도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여기다가 이쪽으로 만약에 돌게 되어지면 화성 이만큼밖에 안 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 화성이 뒤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지구가 이만큼 가버렸어요. 그럼 아직 화성은 요만큼밖에 못 갔어. 그러면 이
행성이 뒤로 이렇게 처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공전 주기의 차이 때문에 행성의 역행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이 행성들이 실질적으로 역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500년 동안 이렇게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이 지속되어지다가 이 코페르니쿠스의 천구 회전에 관하여라는 이론이 발표되면서 새롭게 이제 수정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렇게 행성의 역행을 설명하는 주전원과 이심원으로 잘못 설명하기는 하였지만,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대단한 천문학자였어요. 그는 알마게스트라고 하는 천문학책 13권을 집필하였는데, 이 책에는 이 별의 밝기를 6등급으로 나누어서 1000여 개의 별의 위치를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사자자리, 또 물병자리, 이런 별자리 48개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 폴레